안녕하세요. 더 배움 검정고시 한국사의 명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152쪽의 14강이죠. 개화정책의 추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복습, 지난 13강에 봤었던 강화도 조약과 조미 수호통상 조약, 우리 검정고시 시험이 복잡한 형태로는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조미 수호통상 조약은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온 상황에서 서양과 맺었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이다.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의 가장 중요한 게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면 취해법권이라는 게 있었죠. 영사재판권. 그 다음에 조미수호통상 조약에는 최해국 조약이라는 게 조약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한 번씩 앞에 확인하면서 꼭 그때그때 배운 것을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152쪽에 이제 개화정책의 추진. 자,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 체결한 다음에 반강제로 여러 건 아니면 자발적으로 여러 건 어쨌거나 이제 외국과 일본과 미국 수교하기 시작했으니까 외국과 교역을 시작했으니까 즉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개화정책을 추진했는지 한번 본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크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 152쪽, 153쪽, 153쪽까지는 개화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고 대부분의 양반들은 154쪽에 보면 위정척사라 그래서 안 된다. 우리 끝까지 외국과 교역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양반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양반들의 어떤 저항도 같이 한번 봐둬야 됩니다. 자, 152쪽의 개화사상은 한번 보면 조선 후기에 봤었던 북학파 실학자들의 사상을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한 거고요. 문호를 개방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외국과 교역을 하자. 항구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외국과 교역을 하자.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통상개화론이 등장을 합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정치와 사회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요. 자, 오른쪽 위에 봤더니 153쪽에 청나라나 일본을 다녀왔던 사실들. 왜요? 아무래도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 청나라나 일본이 당시 우리나라보다 먼저 근대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발달된 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게 있겠죠. 청나라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느냐.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오히려 당시 외국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식민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막는 방법은 뭐다? 적극적으로 외국과 교역을 해서 오히려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개화파라 그래서 이 개화 사상을 주장한 인물들입니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 살짝 우리 156쪽에 한번 넘겨보면요. 156쪽이요. 갑신정변 나와 있고 개화파가 나뉜다고 되어 있네요. 이 개화파가 나중에 가면 온건과 급진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봐줘야 되고요. 다시 153쪽에 와서 그 대표적인 개화파들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인데 특히 박규수는 여러분들 앞에 기억나십니까? 신미양요의 원인이었던 평양에서 미국 상선이 불탔던 뭐죠? 제너럴 셔머로 사건이 있었고요. 그 제너럴 셔머로 사건이 있었을 때 평양 감사의 역할이 있었던 사람이 박규수고 또 하나 할아버지가 박지원입니다. 누구죠? 조선 후기의 실학파. 무슨 실학파? 중상학파 실학자. 할아버지가 중상학파 실학자고 청나라와 교역하자라고 주장했던 양반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손자인 박규수는 아무래도 그런 외국과 교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했을 겁니다. 자, 근데 개화파가 이렇게 쭉쭉 성장하다가 일본과 미국 수교 맺은 다음에 고종이 이들을 등용합니다. 왜? 고종은 외국과 교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박규수 제자인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 서강범 요거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만 얘네들이 나중에 급진개화파로 성장을 하면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고요. 자, 아까 우리 156쪽에 살짝 보고 왔었죠. 이 개화파가 나눠집니다.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속도를 둘러싸고 천천히 청나라 편에서 하자. 천천히 청나라 편에서 제도만 받아들이자. 과학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던 온건개화파와 뒤에 할 거예요. 반대로 언제까지 그렇게 청나라만 보고 있을 거냐. 일본처럼 빨리빨리 일본 편에서 제도와 사상뿐만 아니라 기술, 과학기술, 제도 사상 할 거 없이 싹 다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던 급진개화파로 나중에 가면 나뉘는 거고 둘 사이에 개화의 방법이라든가 어떤 속도를 둘러싸고 파이트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갑신정변이 되는 거죠. 자, 네모 2번에 보면 3번인데요. 네모가 2번으로 잘못됐네요. 153쪽에 네모 2번 3번입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입니다. 자, 간단히 기억하세요. 수신사는 일본에 보낸 겁니다.
어쨌거나 일본하고 조약 체결했으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발달했다니까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이거죠. 1차, 2차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그나마 기억해야 될 것은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들어올 때 조선 책략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걸 보고 고종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맞는 얘기 같아. 고종이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면 청나라, 일본, 미국하고 교역을 해야지. 그래 미국하고 교역하자 해서 82년에 조미 수호통상조약 맺는다 그랬고요. 자, 통리기무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행정기구인데 이제 개화를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뭐예요? 12사라는 걸 두면서 통리기무함을 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 등용을 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조선의 우리 중앙정치에 보면 최고의 통치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의정부가 있죠. 자, 의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의정부 밑에 육주에서 정책을 집행하듯이 당시 통리기무함을해서 개화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로서 최초의 근대적 행정기구가 있고요. 자, 군대 개편은 앞에서 계속 했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조선의 중앙군이 5위였고요. 5위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임진왜란 중에 5군영의 역할을 5군영으로 바꿨습니다. 5군영에 다 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임진왜란 중에 만들었었던 훈련도감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랬고요. 자, 근데 5군영이 2개로 바꿨네요. 2영으로. 쉽게 생각합시다. 군대가 5개인데 2개로 줄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식군대가 되는 거고 플러스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듭니다. 신식군대하고 구식군대가 생긴 거죠. 신식군대만 너무 잘해주니까 구식군인들이 짜증나서 나중에 뭘 일으킨다? 임오년에 군인이 난리를 일으킨다. 임오년이 82년이니까 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고요. 자, 반가로 일본에 수신사 보냈고요. 4번에 반가로 4번에 봤더니 일본에 또 조사시찰단을 보내네요. 아니, 수신사는 뭐고 이번에 조사시찰단은 뭡니까? 굳이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일본에 뒤에 보냈던 조사시찰단은 비밀리에 몰래 보낸 겁니다. 왜요? 고종이 생각하기에 일본 저놈들이 수신사 보낸다고 오픈 알려주고 보내면 이것저것 안 알려줄 것 같으니까 몰래 보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다 외국과 교역하자고 찬성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반대파가 있습니다. 위정척사파가. 위정척사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위정척사파의 눈치를 보느냐고 몰래 보냈던 조사시찰단 차이점. 수신사는 오픈하고 조사시찰단은 몰래 보냈고요. 자, 청나라에는 뭘 보냈대요? 영선사. 당시 청나라가 양모운동이라는 걸 펼치고 있었거든요. 서양의 과학기술 무기를 받아들이자 이건데요. 그러니까 주로 영선사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췄다? 무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갔다 온 다음에 동그라미 치세요. 서울에 뭐? 기기창을 만듭니다. 무기 만드는 기구고요. 자, 미국에는 82년에 조미 수호통상조약 맺었으니까 그 다음에 보빙사를 만들었고요. 보빙사. 자, 살짝 넘겨보면 자, 이렇게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화정책 추진하고 있을 때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다 외국과 교류하는 걸 찬성하는 게 아니라 위정척사, 위정, 바른 것은 지키고 척사, 그릇된 것은 배척한다. 여기서 바른 것은 우리의 정신, 제도, 동양의 유교 모든 것들이고요. 그릇된 것이라는 것은 서양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개화사상 반대하고 성리학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대부분 양반들입니다. 이항로, 기정진, 유인석, 최익현. 최익현은 위정척사파의 대명사 같은 양반이고요. 자, 그래서 10년 단위로 위정척사가 어떤 운동을 했느냐? 1860년대는 이항선 출몰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죠. 그러니까 외국이 교류하자고 난리치니까 이때 이항로, 기정진 같은 양반들이 척화주전론,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 외국과는 절대 싸울 수 없어.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도 외국과는 절대 교류할 수 없어. 싸워야 돼.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도 어떡한다? 싸우자. 절대 교류할 수 없다. 이거고요. 자, 1870년대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나마 위정척사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겁니다. 1870년대는 76년에 강화도 조약 체결하면서 일본하고 수교를 하니까 이때 드디어 최익현이 외양일체론 어렵지 않네요. 외와 서양은 일체 똑같습니다. 임금님, 고종님, 고종임금님, 우리가 지금 교역하려고 하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일본은 원래 우리가 알던 일본이 아닙니다. 미국하고 수교하면서 외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수교를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알던 일본이 아닙니다. 서양과 일본은 똑같으니까 절대 일본하고도 교역하면 안 됩니다. 외양일체론, 개항불가론을 최익현이 주장했으며 80년대는 강화도 조약 체결한 다음에 정부가 개화정책 추진하니까 세 번째 줄에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온 상태에서 고종이 그 책 보고 야, 이 책 봐봐. 우리 미국하고 수교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전국에 퍼뜨리니까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만손, 만자가 들어가네요. 이만손이라는 사람들이 영남 만인소, 영남지방 유생들의 만인소라 그래서 이걸 줄여서 영남 만인소라고 부릅니다. 영남지방 10,000명의 상소문, 대부분 양반들이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만손, 영남, 만인소. 무슨 뜻이겠어요? 아니,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뭐였어요?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중국, 일본, 우리는 누구 특히 미국하고 수교를 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손이 영남 만인손에서 뭐라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하고 러시아는 원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모르던 나라 막보자. 저 바다 건너 모르던 미국하고 수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요걸 주장했던 거죠.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가 있고, 이번엔 1890년대는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 침략하니까 항일 의병운동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배울 겁니다만 을사의병, 을미의병이죠. 1894년은 을미년이니까 을사의병은 1904년에 뒤에 또 나올 거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죠? 을미개혁과 단발령,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 때문에 을미의병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외국과 교역하지 말자고 했던 위정척산 의의를 보면 외세 침략에 저항하는 반외세 반침략이었으며 한계점이 있어요. 성리학적 질서, 주로 양반들이기 때문에 신분 질서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 내에서의 개혁, 그 다음에 외국과 교류하지 하면 안 된다. 우리 흥선대왕하고 똑같아요. 당시 시대가 외국과 대부분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외국과 교류하면 안 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는 것은 약간 조선의 근대화가 늦어졌다, 지연됐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55쪽에 이모군란. 자, 어렵지 않네요. 이모군란. 자, 우리 시험 말씀드렸습니다만 근현대사 파트는 출제가 많이 되면 30%, 35% 정도입니다. 그럼 이거를 문항수로 따져보면 이 10문제도 좀 안 되는 건데요. 이 10문제에 어떻게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큰 사건들의 이름, 연도도 많이 안 나오니까요. 큰 사건들의 이름과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갑자기 이모군란, 이모년의 군인이 군인이 심심한데 반란 한번 일으켜볼까? 그래서 일으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모년의 군인이 불만이 있어서 반란을 일으켰을 거란 말이죠. 그 불만이 뭐고 결과가 뭔지. 이모군란의 결과 조약이 2개 나오거든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모군란과 82년 뒤에 갑신정변 84년 이모년에 우리나라 안에서 군인이 난리를 일으켰고요. 84년 갑신정변, 갑신년에 급진개혁파가 정변,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둘 다 우리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누구에게 헬프미를 요청했다? 청나라에게 헬프미를 요청했다. 그럼 청나라가 해결해 줍니다. 자, 제가 근현대사의 포인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조선을 누가 먹느냐? 지금 1차 예선을 누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치르고 있는 건데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청나라가 해결했다?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모군란 갑신정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지겠죠. 언제까지? 1894년에 청일전쟁까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일전쟁은 당연히 일본이 이겼으니까 그 뒤로는 일본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들어와서 일본하고 또 조선 놓고 싸웁니다. 언제까지? 1904년 5년에 러일전쟁까지. 요게 기본 뼈대잖아요. 이모군란, 이모년의 군인이 난리를 일으켰는데 청나라가 해결해줬고 그 뒤에 결과 청나라의 영향력이 세졌다. 자, 신식군인 별기군과 구식군인 이영, 아까 5군형이 2역으로 줄였다 그랬죠. 13개월 동안 구식군인들이 월급을 못 받았는데 오랜만에 줬는데 제대로 된 쌀이 아니라 못 먹는 겨라든가 이런 게 섞여 있으니까 구식군인들이 빵 쳤겠죠.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뒤집어 엎은 거예요. 전개가 나와 있는데 선해청, 이게 선해청을 습격했다 그랬는데 우리 배웠던 대동법, 광해 때 시작했던 대동법을 관장하던 기군대 부패 온상이 됐대요. 선해청 습격하니까 고종이 덜컥 겁이 나니까 흥선대원군, 이미 뒷뜰에 가 있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헬프를 요청해서 흥선대원군이 잠깐 재집권을 합니다. 그럼 흥선대원군은 외국과 교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모든 개화 정책이 스탑이 되겠네요. 자, 교관과 일본인 교관 죽이고 일본 공사관 습격합니다. 개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창덕궁 난입하고 그 다음에 당시 정권 민경호 같은 정부 고관 살해하고 왕비는 피신하고 지금 난리가 났네요. 근데 문제는 민씨 정권이 당시 누구에게? 청나라에게 헬프미를 요청해서 청나라가 파병해서 청나라가
구식군인들을 진압하면서 흥선대원군을 그 대가로 납치를 해가면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결과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여기 마건상 어떤 책에는 마젠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내정 고문, 우리나라의 정치를 간섭했던 마젠창과 독일인 멜렌도르프는 외교 고문으로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간섭하는 거. 포인트는 뭡니까?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해결해 줬기 때문에 지금 청나라가 우리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고. 자, 조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82년에 이모군란 결과 맺는 조약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조청,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수륙, 물과 육지. 그 전에 강화도 조약 때는요. 강화도 조약 일본과 맺은 겁니다만 어쨌거나 그때는 거류지라 그래서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30리까지밖에 못 들어왔는데 수육이니까 육지까지 들어올 수 있다. 육지까지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는 장정. 조약으로 끝나지 않고 장정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조약은 나라와 나라 관계가 대등할 때 조약이라고 표현하고 장정은 이미 한 나라가, 즉 청나라가 우리를 완전 무시한 상태에서 거의 식민지배에 해당하는 그런 걸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체결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내륙까지 쑥 들어와서 장사를 해요. 그럼 일본 애들 가만히 있겠어. 야, 우리도 장사하게 해줘. 왜 청나라만 들어와? 그래서 바로 1년 있다가 일본도 들어오면서 이때부터는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상권 어떤 다툼을 하게 되는 거고. 언제까지? 1894년 청일전쟁까지요. 자, 우리나라와 청나라는 이모군란 결과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그 다음에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일본인 공사관이 불탔다 그랬거든요. 이 구식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불탔으니까 한양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경비를 하는 건 우리나라 군대가 해줬거든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야, 너희 조선은 못 믿겠어. 우리 공사관이 불탔고 우리 경비병도 죽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경비병을 거기에 군인들을 주둔시키겠어 하면서 일본 군대가 처음으로 우리 한양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조선에 일본군 들어오고 일본 공사관 습격하면서 배상금도 지불하고요. 넘겨보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나와 있습니다. 56쪽이죠. 자, 중국의 속방을 우대한 뜻이며 각 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외는 다르다. 한번 읽어보시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내륙까지 쑥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갑신정변 배우겠습니다. 84년 급진개화파가 짜증나서 일으킨 거예요. 일단 개화파가 나뉩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정부가 친청정책, 왜요? 청나라랑 친한 정책, 왜?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해결해 줬으니까. 그래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인데 급진개화파 위에다가 이꼬로 하고요. 얘네들 급진개화파가 그대로 뭘 일으켰다고요?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갑신년에 정변이 일어났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온건개화파 보세요. 정권과 결탁해서 청나라에 의존하는 일단 친청파고요. 동도서기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지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동양의 도는 지키고 우리의 유교적인 성리학이라든가 유교를 말합니다.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럴 수 있다. 정신과 제도, 그 다음에 사상과 어떤 무기, 과학기술 이런 건 분리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과학기술이나 무기 아니냐. 우리의 전통적인 도나 유교는 그대로 두자 이거예요. 청나라 양무운동을 롤모델로 삼아서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이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급진개화파는 야, 언제까지 그렇게 청나라 편에 쓸 거야.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계속 간섭하는 걸 너무 짜증냅니다.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면서 문명계와 정신, 제도, 과학기술 구분할 거 없이 싹 다 받아들이자. 일본이 그렇게 해서 근대화에 성공했으니까 약간 친일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롤모델로 삼아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빠졌는데 어쨌거나 요 사람들이 그대로 갑신정변 일으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갑신정변 배경,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계속 내정 간섭을 하죠. 급진개화파가 당시 정권 내 친청정책에 불만을 내면서 정권에서 배제되니까 개화정책의 자금, 당시 이제 우리나라 여러 이것저것 돈이 필요한데요. 이때 온건개화파는 당 오전을 발행하겠다고 했어요. 어디서 들어온 것 같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하겠다고 당백전 발행했었죠.
당시보다 화폐보다 100배나 높은 가치 화폐잖아요. 이거 발행하게 되면 물가 뛰면서 백성들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 5전을 발행하겠다고 온건개화파가 주장하니까 급진개화파가 야 그때 흥선대원군대 해봤잖아. 어떻게 또 당 5전을 발행해. 그러면 물가 뛰고 말이 안 돼. 우리 급진개화파가 일본하고 죄송합니다. 일본하고 좀 친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일본에 가서 차관을 좀 빌려올게. 차관이 뭐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빌리는 돈이죠. 근데 급진개화파가 떵떵거리면서 일본으로부터 돈 빌려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개화파가 차리나 말이나 말지. 돈 빌려오겠다고 빌려오겠다고 했다가 실패하니까 급진개화파의 입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당시 베트남을 두고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모군란 해결해 주려고 왔었던 청나라 군대가 그 청나라 쪽으로 다시 빠집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야 청나라 군대 빠졌네. 야 급진개화파야 찬스야 찬스. 이번에 정변 한번 일으켜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급진개화파 살살 꼬드겨서 갑신정변이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자, 우정총국 우체국이죠. 그럼 왜 하필이면 우정총국 오픈하는 날 열었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 중에 홍영식이 있다 그랬는데 홍영식이 당시 우정총국의 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우체국장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정변 일으키기가 좀 쉬웠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정부 고관이 모인 상태에서 정변을 일으켜서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 요 정강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무슨 뭐 문벌 폐지해라, 인민평등권 강조해라, 재정에 일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바로 뒤에 살짝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고요. 지원을 약속했던 일본이 태도를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우세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3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정변을 일으켰으니까 김옥균, 박영효, 서주필 같은 사람은 잡히면 죽죠. 일본으로 망명 갔다가 나중에 청일전쟁 10년 뒤에 청일전쟁 끝나면 일본이 우세하니까 그때 다시 돌아오고요. 자, 결과. 자, 아까 이모군란은 조선과 청나라가 조청상민 수릉무역 장정, 조선과 일본은 제물포조약, 갑신정변은 조선과 일본이 한성조약.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갑신정변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텐진조약이라는 걸 맺어. 이건 뭐냐? 지금 조선 놓고 서로 청나라와 일본이 뒤지게 싸우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피곤하니까 야 일단 조선에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빼고 만약에 서로 청나라건 일본이건 군대를 파병하게 되면 사전에 통보를 하자. 요게 왜 중요하냐? 10년 있다가 동학농민운동 터지면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갑신정변 때 맺었던 텐진조약에 의해서 일본 군대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둘이 들어오면서 이게 결국 청일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텐진조약은 10년 뒤 청일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갑신정변의 마지막 결과 청나라가 해결해 줬잖아요. 이모군란과 마찬가지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계속해서 심해지는 거죠. 언제까지? 94년 청일전쟁까지요. 의의를 볼까요? 근대국가 건설 목표로 한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 운동이었다. 위로부터의 개혁 운동이었다. 한계점 위로부터. 아래는 대부분 농민이나 백성들인데 농민이나 백성들은 대부분 이 갑신정변을 지지하지 못했다. 왜? 이 갑신정변 주장했던 급진개화파가 친일적인 경향이 있었고요. 당시 이제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경제적 침략이 굉장히 치를 떨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화가 뭔지도 백성들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백성들이 가장 항상 원했던 게 토지제도의 개혁인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신정변의 이 급진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성공할 수가 없었던 정책이었다. 요거 한번 보시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158쪽에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이 있습니다. 우리 뭐 지문까지 길게 해서 나오진 않으니까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급진개화파가 뭘 주장했는지. 자, 이제 갑신정변 끝난 다음에 161쪽에 챕터 3 갈 때까지, 자 포인트는 이거네요. 청일전쟁까지.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해봤자 1860부터 지금 2015년까지니까 맥시멈 한 160년밖에 안 되는데 158쪽에서 160쪽까지 보면 이 160년밖에 안 되는 근현대사 파트에서 거의 10년 동안 큰 사건이 없어요. 왜요? 갑신정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청나라가 쭉 우세하니까요. 청나라가 계속 우세하고 일본은 지금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청나라네 군대만 파병해봐. 우리 갑신정변 때 텐진조약 맺었으니까 텐진조약에서 우리도 바로 파병할 거야 라고 일본은 지금 짱 박혀서 기회만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84년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사건 정도 보면 58년에 거문도 사건. 이건 뭐예요? 러시아가 밑으로 스물스물 내려오니까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막고자 영국이 여수 앞바다에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사건이 난리 났네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조선이란 나라 두고 청나라 일본 지금 뭐 전쟁하고 이모군란 갑신정변 난리 났고 미국 뭐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여기 지금 잘 표현 안 돼 있으면 러시아 계속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고 그 러시아 막고자 또 영국 들어오고 거문도 불법 점령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요거 딱 기억하시고요. 러시아 막고자 이러니까 야 차라리 이럴 바에는 159쪽에 조선을 어떻게 하자? 중립국으로 두자.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국. 여러분 우리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스위스란 나라가 중립국이었거든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타일랜드, 태국 있죠? 태국이란 나라가 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딱 적절하게 중립외교 같은 걸 하면서 유일하게 독립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의 식민지가 아닌 딱 가운데 중립국으로 두자. 근데 본인 나라들이 중립국이라는 걸 선언하려면 어느 정도 파워가 있어야 돼요. 당시 대표적으로 독일 영사였던 부들러와 육일준이라는 우리나라 학자가 중립화론을 하자라고 주장했는데 육일준의 중립화론 나와 있습니다만 읽어보면 상당히 어이가 없어요.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은 중립국을 선언하는 것뿐이다. 근데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서 중립국을 선언하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청나라는 지금 갑신정변 끝난 다음에 조선에서 완전 영향이 커져서 어떻게든 조선 먹으려고 시시탐탐 호시탐탐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조선 너희 중립국에 이렇게 둘 리가 만무한 거죠. 자, 두 개입니다. 갑신정변과 1894년 동학 갑오개혁 굉장히 중요한 연도인데 그 연도 사이에 큰 사건은 거문도 사건과 그 다음에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과 중립화론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밑에 159쪽에 개화정책과 자주적 외교 노력이라 그래서 자 유경공원 뒤에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초의 국립교육기관입니다. 유경공원 공원이니까 파크 아니에요? 파크? 아니요. 스쿨입니다. 스쿨. 유경공원. 자 살짝 넘겨보시고 한번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161쪽에 뭐예요? 이제 1894년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요즘 대부분의 뭐 무슨 시험이건지 간에 한국사 시험에서 연도 자체를 묻는 시험은 거의 안 나옵니다만 연도를 알고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도움은 됩니다. 예를 들어 갑오년 1894년이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청일전쟁도 있고 동학도 터졌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하는 갑오개혁도 있었고요. 일단 청일전쟁을 먼저 터지는 게 아니라 뒤에 살짝 나오는 동학을 먼저 봐야 되니까요. 순서를 조금 바꿀까요? 162쪽에 동학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학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161쪽에 청일전쟁이나 그 다음에 뭐 랴오뚱 반도 삼국간섭 요게 좀 쉬워집니다. 자 162쪽에 동학. 지금 갑신정변 끝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청나라가 계속 간섭하고 있고 일본은 또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고 쌀 주로 가져가고요. 결국 농민들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배층에 더군다나 부정부패까지 굉장히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농촌사회가 흔들리는데 관리와 지주들의 지속된 수탈, 외국 상인들이 아까 조청상민, 수령무역, 장정유로 외국 상인들까지 들어오고요. 동학이 쭉쭉 성장하는데 자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것은 동학을 만들었던 일대 교조 종교를 만든 사람 누구였죠? 몰랑장관 최재우였어요. 근데 최재우가 이상한 얘기로 백성을 혹하게 한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동학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자 교단을 정비하는 거죠. 삼남지방이라 그래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방 사이에서 동학이 점점점 스물스물 퍼집니다. 자, 우리가 동학이 조선 후기 세도정치 때 등장했잖아요. 시기가 비슷해요.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관리들이 자꾸 괴롭히고 여긴 지금 외국까지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백성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동학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4번의 일본의 경제적 침투 요거 방공령 기억하셔야겠네요.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쌀을 계속 가져가니까 당시 관찰사들이 곡식이 나가는 걸 막는다 그래서 방공령을 선포했단 말이죠. 근데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데 방공령 선포하기 한 달 전에 일본에게 먼저 알려줘야 된다는 그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우리
오히려 반공령을 철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부가 일본에게 배상금도 지불하는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나라라는 게 일본도 짜증 날 거지만 일본 자꾸 쌀 가져가니까 근데 정부, 국가라는 게 농민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자꾸 반공령 선포했는데 그걸 취소하면서 오히려 배상까지 해주니까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교단을 정비하면서 바로 밑에 전개과정. 자, 시험에 조금 어렵게 나오면 동학은 순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검정고시에서 순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할 거예요. 자, 동학은 딱 이겁니다. 순서, 스타트는 고부농민봉기. 지금은 고부군이 아닙니다만 전라북도 정읍과 부안 사이에 고부면이라는 지금도 그 면 소재지에 면이 있어요. 정읍과 전북 부안 사이에요. 여기에 보면 고부농민봉기가 스타트고요. 마지막은 충남 공주의 우금치 전투가 마지막입니다. 자, 시대 순서를 연결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팁은 뭐냐? 맨 처음 거나 맨 마지막 걸 먼저 찾아라. 자기가 본인이 자신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순서대로 연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처음 거와 마지막 걸 찾는데 동학은 스타트가 고부농민봉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마지막은 공주 우금치 전투. 여기서 동학농민군이 잡히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자,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입니다. 대표적인 나쁜 관리죠. 만석부 사건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저수지 만드는데 농민들 막 동원해서 일 시키고 세금 많이 걷고 이랬던 대표적인 나쁜 군수 탐관오리거든요. 그래서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이죠.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장수인데요. 전봉군이 고부관하 습격했으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고부관청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자, 고부관청 점령하면서 아전을 징벌하고 정부에서 조병갑 해임하고 안핵사라 그래서 밑에 관리 지방에서 뭔가 농민봉기를 왔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태라는 사람을 파견했는데 이 이용태가 오히려 야 너 고부군수 조병갑이 잘못했네 이렇게 해야 되니 그게 아니라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니까 동학농민을 탄압하니까 1차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농민군이 분노가 폭발하면서 전봉준, 손아중, 김계낭 중심으로 터지는 거고요. 자, 163쪽에 무장에서 봉기하고 백산 농민군 황토현 장성 전투에서 지금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라북도 부안하고 그 정읍 쪽에서 시작했다가 전라남도 쪽으로 약간 내려오는 것 같더니 전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학농민군은 한양까지 진격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건지 아니면 반격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봉건. 동학의 성격은 딱 6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봉건은 예전에 있었던 신분제 폐지라든가 토지제도 개혁 같은 거 주장하면서 반봉건이고 그 다음에 외국 세력에 반대한다는 반외세인데 여기서 외국은 대부분 일본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주까지 점령하면서 반봉건이고 신분제 폐지하고 탐관오리 없애라, 양반과 토호들의 수탈 금지, 토지의 균등분배를 주장해서 전주까지 점령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정부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시 정부군이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반란 일으켰는데 그걸 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갑신정변 이후로 계속 청나라가 우세하잖아요. 청나라에게 헬프를 요청한 거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일본이 때는 이때다. 갑신정변 때 텐진 조약 맺었으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일본군도 들어오는 거죠. 일본군도 딱 들어옵니다. 일본군도 청나라 군대 들어오니까 일본군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반외세잖아요. 본인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바람에 일본군이 들어왔단 말이죠. 본인들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칼을 뽑았는데 스스로 해산하긴 그러니까 정부하고 화약을 맺고 여기 보면 12개조의 패정개혁안이라고 있죠. 패정개혁안 12개조를 주장하면서 정부와 화해를 위해 맺는 약조 전주화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교정청 설치하고 집강소 자치기구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집강소 패정개혁안 12개조도 동그라미 치시고 집강소 설치하면서 스스로 해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청나라에게 왜 헬품을 요청한 거예요? 동학농민군이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헬품을 요청했는데 그 이유가 사라졌으니까 청나라 군대 야 나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청나라 군대는 나가요. 근데 요 일본 입장에서는 갑신정변 끝난 다음에 10년 동안 짱박혀 있다가 지금 텐진 조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나가면 언제 또 찬스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은 나가지 않고 뒤쫓아가서 누구를? 청나라를 뒤쫓아가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뒤에 청일전쟁은 다시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이 이번에 2차 봉기입니다. 동학의 2차 봉기요. 경복궁 점령하고 조선 내정 간섭하니까 2차 봉기는 일본을 타도하겠다고 일어났으니까 완벽한 반외세 성격을 가지면서 마지막, 아까 제가 마지막은 공주 우금치 전투,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반외세의 성격이 있는 거죠. 자, 고부 농민봉기 1차 봉기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주 점령했다가 전주 화양 맺고 2차 봉기 반외세, 마지막은 공주 우금치 전투. 이렇게 하면 동학이 정리가 되는데, 의의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이다. 봉건적 질서 붕괴 촉진. 자, 여기서 동학농민군이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거든요. 이게 바로 몇 달 있다가 같은 연도 갑오개혁 때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하지만 농민들이 이거 외에는 다른 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 보고 갑오개혁까지 연결하면 되는 거죠. 동학의 성격, 반봉건, 반외세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14강은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그 다음에 앞에 개화파가 어떻게 나뉜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164쪽까지 보면서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복습하시고요. 15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